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현대사회와 디자인 신현경 교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5주차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가 지난주 무엇을 했죠? 한번 복습 좀 해볼까요? 현대사회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거대한 이 담론이죠. 이것을 디자인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디자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두 부분 중에 이제 첫째 파트가 그 모더니즘 디자인이라고 하죠. 처음 이제 디자인의 개념이 생기고, 그리고 이 디자인의 그런 어떤 조형적 요소가 가미된 그런 제품 생산으로 가기까지 교육과 또 그 디자이너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게 모더니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기능적인 것에서 좀 더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그런 디자인으로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그거를 포스트 모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배려하는 디자인, 그 텍스트북이 이제 인간 중심의 디자인,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그런 주제 아래 그걸 하는데요. 이 배려하는 디자인이라는 어떤 걸 좀 감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더니즘 디자인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우하우스를 이해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우하우스라는 것이 그 어떤 일상 용품들을 좀 더 아름답고 그러면서 또 실용적이고, 그러니까 미적 감각과 실용적인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했죠. 이 근대성, 디자인의 영역도 우리가 했고요. 이제 수공예 운동이 그 대량 생산된 그런 공업 제품의 질적 하락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수공예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바우하우스와 그 영국에서는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 미국에서는 크래프트 무브먼트, 크래프트맨 무브먼트,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아르 누보라는 명명하에 그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사실 우리가 독일의 바우하우스부터 먼저 시작했죠. 그리고 유럽과 전쟁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간 이 디자인 운동을 좀 더 들여보고자 합니다. 바우하우스나 이런 어떤 그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 디자인 개념, 어떤 미적 가치의 대중화와 일상화에 대한 그런 이론을 제시한 그 비평가이자 철학자죠. 존 러스킨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마 그 영국의 그러니까 모리스가 이제 이 존 러스킨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모리스는 그 스승의 이론에 근거하여서 실천적인 어떤 디자인 제품까지 만들어서 판매 이런 것까지 했던 그러니까 모리스도 비평가이자 디자이너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주에 이제 바우하우스를 했고요. 지난주 아마 그 과제로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이거는 사실 작년에 19년이죠. 금호미술관이나 동대문에 있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죠. 거기에서 크게 100주년 기념 전시가 있었어요. 물론 바우하우스 이 100주년 기념 전시는 독일의 바우하우스부터 시작된 전시죠. 그래서 그 전시 기간 동안에는 동영상, 갤러리로 들어가면 동영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거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하여튼 좀 찾아서 그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그리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독립된 동영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 블로그에서 바우하우스 전시, 100주년 기념 전시, 그거를 전시를 보고 온,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죠. 디자이너가 이제 그 체험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동영상이 이제 그 중간 정도에 업로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클릭하면 그냥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때는 도구이기도 하고 아마 무슨 이유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자막의 언어를 이제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봤어요. 아니면 영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고요. 하여튼 이 현대사회와 디자인 같은 경우는 2시간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1시간은 주로 이제 강의로 동영상 강의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듣고 그리고 1시간은 이제 과제 동영상을 중심으로 자료를 찾아보기는 하는데요. 이런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좋은 동영상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트로 들어가야만 이제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그런 개인이 만들어 놓은 곳에 들어가서 과제 바우하우스 100주년 그걸 좀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보고서를 좀 써주길 바라요. 보고서는 언제나 A4 용지 1장 이상이죠. 자기 느낌을 중심으로 써주면 돼요. 어떤 동영상을 보고 나는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들었다. 이제 자기가 이해한 바를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좀 써놓는 것도 좋죠. 나중에 뭐 한 장 채우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팁은 동영상 보면서 인상 깊었던 거나 말 같은 것도 다시 써놨다가 그거를 인용 형식은 취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한 장의 소감문을 제출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오늘은 바우하우스의 작가들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교육가이자 작가들이죠. 그러니까 디자이너 또는 이제 작가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디자이너 그로피우스 같은 경우는 초대. 그러니까 바우하우스가 1919년에 이제 독일 바우하우스에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학교라기도 하고 당시에는 예술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바우하우스가 처음으로 예술을 우리는 그것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진 이제 이 디자이너들이 모인 게 바우하우스예요. 그래서 그로피우스가 이제 초대
교장을 하는데요. 그로피우스는 사실은 건축가이죠. 아주 모더니즘 건축의 4대 건축가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인데, 하여튼 이어서 설명은 해줄게요. 그리고 모홀리 나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진 작업도 많이 하고, 다양한 매체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매체 속에서 어떤 창의성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었고요. 이텐 같은 경우도 작가이면서 굉장히 창의성과 감성과 이런 걸 중요했죠. 자, 들어가 볼까요? 발터 아돌프 게오르크 그로피우스. 그로피우스는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모더니즘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 그런 어떤 산업 시기를 거친, 그리고 좀 더 인간 중심으로 들어온 어떤 물질적인 그런 사회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죠. 네,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독일의 건축가이다. 근대 건축가의 4대 거장 중에 한 명이죠. 르꼬르부지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리고 루트비히 미스 반데어 로에와 함께, 루트비 미스 반데어 로에는 바우하우스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의 창립자이죠. 1919년부터 1928년까지 초대 교장을 맡았죠. 그러니까 이 독일이 1차 대전을 유럽에서 일으키잖아요. 네, 1차 대전은 1914년부터 18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설립된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작년에 2019년에 100주년 기념을 진짜 크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망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던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은 거의 이런 예술이나 이런 디자인 쪽에서는 황무지였는데 히틀러에게 감사해야 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세계의 미적 그런 어떤 감각이나 예술품들이 미국에서 많이 창출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고 인터내셔널 건축의 주창자입니다. 그리고 모홀리 나기는 헝가리의 원래 화가였어요. 헝가리 출생이죠. 처음에는 법률가가 되려고 하였으나 1915년 미술로 전환하여 1917년 러시아의 구성주의 및 말레비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레비치는 구성주의의 아마 대표적인 작가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구성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 특히 이미지, 자연 이미지 말고요. 인공적인 이미지는 우리의 인식에 의해서 구성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주의가 러시아에서 시작이 되고 커다란 하나의 양식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당시에 볼셰비키 혁명이죠. 공산주의 혁명에 부합했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하나의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좀 더 노동자 계급을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을 부의 그 공유에 있어서 좀 더 노동자 계급을 위한 그런 사회를 꿈꾼 그런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커다란 혁명을 위해서는 이제 미술도 그 이념에 부합을 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사회적 이념 속에 구성주의가 양식이 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대표적인 작가가 말레비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는 1920년에 베를린으로 이주하였고 이 시기에 그의 작품에는 몬드리앙의 영향을 볼 수 있다. 몬드리안은 이제 프랑스 화가죠. 추상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예요.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건 구체적인 상이 없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 현실적인 그런 상이 사실적인 거죠, 사실은. 그런 상이 없이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할 수 없이 점선면 뭐 이런 걸로 색채 이런 걸로 그림을 그린 게 몬드리안이에요. 1923년 바우하우스에 이제 초대가 되죠. 그러니까 1919년에 바우하우스가 창립이 돼서 1923년에 이제 모홀리나기. 그러니까 당시에 그로피우스가 교장일 때 이제 초대가 된 거죠. 그리고 1928년까지 이곳에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였다. 구성주의에서 신조형주의의 흐름에 따른 그의 합리적인 이론과 제작은 표현주의를 기조로 하여 이 미술의 그 어떤 양식사적인 언어 개념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신조형주의는 그 조형은 뭐예요? 그 2차원적인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에 새로운 흐름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를 신조형주의라고 그러고, 표현주의는 그런 어떤 어떤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한다기보다는 그 작가 내면의 표현을 중시하는 것이 이제 표현주의죠. 이 표현주의의 대표 작가로 보면 뭉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뭉크의 대표작이 그 외침이죠. 아마 그 2차 대전에 겪은 유럽 사람들은 그 세기말적인 어떤 징후, 그 고통과 슬픔과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감정적인 어떤 표현을 아주 잘 드러낸 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표현주의를 기조로 출발하여 바우하우스의 체질을 개조하는데 강력한 힘을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우하우스에서 그 어떤 교육적 이념이 있다면은 처음에는 모홀리나기가 이제 구성주의 어떤 이념적인 걸 중심으로 했다가 표현주의로 이제 방향을 바꾸죠. 그러니까 이념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내면의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는 새로운 소재에 대하여 끝없는 욕망을 일으켜 타블로 회화에 만족하지 않고, 타블로 회화는 뭐예요? 타블로라는 거는 이 사각형의 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액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화랑이나 갤러리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 액자 속의 그림을 이제 타블로 회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타블로 회화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하게 매체를 쓰죠. 금속을 사용한 조형적인 실험을 시도하는가 하면, 근데 이 작가의 그런 어떤 다양성에 기반하는 그 창의성은 이제 그대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돼요. 그리고 그 성과를 새로운 사진 수법,
예, 사진으로 좋은 작업이 좀 많이 있었어요. 사진 수법과 결합하여 선전미술, 그러니까 구성주의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선전미술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대중화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따블로 미술 같은 거는 화랑에 가고 하나의 고급 미술이라고 우리가 이제 좀 부담감을 갖게 되는 그런 그림 미술이잖아요. 근데 인쇄, 그러니까 뭐 포스터나 책 이런 것들을 응용하여서 다양한 장르를 초월하여 새로운 표현 영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평면 및 입체의 기하학, 역학, 광학 등, 그러니까 그의 탐구는 4차원의 영역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술가 하면 2차원의 평면에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3차원이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 시간 개념, 시간 예술이 들어가서 뭐 비디오 예술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4차원의 영역까지 이루고 있다는 건 거기에 공간과 또 시간 개념과 근데 4차원이라는 거는 보통 시공간의 개념을 또 넘어서는 걸 4차원의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모홀리 나기 같은 경우는 매우 새로운, 그 당시 더구나나 매우 새로운 그런 기법을 활용해서 창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기의 창작하는 것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는 화가라든가 조각가라든가 라는 종래의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예술가가 아니라 미술의 모든 장르의 창조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조형가였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바우하우스의 그래픽 공방에서 참신하며 구성적인 레이아웃이나 디스플레이를 초래한 최초의 공조자는 그렇다. 그러니까 바우하우스가 그 당시에 수공예 운동으로 시작하면서도 매우 그 수공예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진부할 수 있죠. 근데 그것에 기반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게 이제 모홀리 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또 그로피우스를 도와 바우하우스 총서의 출판 사업에도 공헌하였다. 네, 출판 사업 당연히 이제 그 대중화를 위해서 교재도 만들고 그런 이상적인 것들도 글을 쓰고 그런 출판 사업에도 이제 공헌하게 되죠. 그는 바우하우스를 떠나 1933년까지 주로 베를린에 정주하였으나 독일의 국내 정세가 긴박하게 되자 런던으로 이제 이주합니다. 그리고 193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우하우스 작가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해 그는 그로피스를 고문으로 추대하여 시카고에서 뉴 바우하우스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그 2차 대전으로 인해서 폐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히틀러는 이런 그런 진보적인 그런 사상을 굉장히 탄압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서 뉴 바우하우스를 설립하고 그러면서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미국에 전합니다. 그리고 1946년 시카고에서 사망하였어요. 자, 마지막으로 교수 중에 이제 아주 독특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요하네스 이텐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인데요. 대비 원리를 기초로 한 조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비라는 건 대비가 되는 것.
그래서 이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색상환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 삼원색, 삼원색이라는 거는 이제, 빨강, 노랑, 파랑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색. 왜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이냐면, 이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은 우리가 섞어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녹색 같은 경우는 노랑과 파랑만 있으면 녹색이 나오잖아요. 보라도 마찬가지. 파랑과 빨강이 있으면 보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것을 삼원색이랍니다. 이 색상환은 이제 요하네스 이텐이 만들어내는데요. 이 색상환을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색을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색의 어떤 색의 조화, 색을 어떻게 배색을 하면, 함께 쓰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나, 그런 어떤 색감을, 훈련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대비의 원리예요. 그래서 원래 대비라는 건 이게 이제 반대색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초록의 반대는 색상환의 완전 반대편의 빨강색인데요. 빨강에는 0%, 초록이 전혀 없고, 초록에는 빨강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요 연두색만 해도 사르르르르르르 이어지는 노랑으로 해서, 붉은색, 요 색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을 어떻게 아름답게 쓸 수 있나를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대비 원리로 기초하여 조형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사실 그런 어떤 이런 시각적인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색이 굉장히 많은 차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뭘 하나 살 때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개념 외에 난 그냥 무조건 싼 거 살 테야. 그런 거 외에 이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대부분은 사실은 색상을 먼저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대비 원리를 좀 더 설명하면, 대비 원리, 예를 들면 이제 대비 원리가 가장 아름다운 게 이제 장미꽃이죠. 장미꽃은 빨간 장미에 초록 잎사귀. 이게 이제 그래서 눈에 띄고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여기에 또 대비 원리지만 너무 섞이지 못하는 빨간과 초록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색은 이게 이제 석유 화학 제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초록, 그냥 100%의 초록과 100%의 빨강을 갖다 넣으면 굉장히 유치해집니다. 그러나 그 자연에 있는 장미와 장미꽃과 잎을 컴퓨터로 색으로 분석해 보면 요 중간 정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에도 조금의 빨강색이 들어가고 빨강색에도 조금의 초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